Look, What do you want? if you could see your way through to letting him off just this once, I'd certainly appreciate it. What are you trying to do? Nothing. You plan to lodge a complaint against me? No, I haven't lodged any complaint. Why, if I wanted those men to be punished, I could just leave right now and close the door and close my eyes and ears and forget about the whole thing. But I don't think they should be punished. They're not to blame. It's the people above them that should be punished. The authorities, the whole organization. Now, if it were one of the high judges you were flogging, I wouldn't mind a bit. I'd even pay extra to encourage the good work. I don't take bribes, not in any circumstances. Please, try to get me off. Frank here, he's older than I am. His nerves are better. He can take it. He's been punished before, but trying to I single... can't wait any longer. He won't have much trouble. He knows that. 안녕하세요. 소동진 작가입니다. 오늘은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미완의 소설이지만 미완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짜임새 있는 전개와 결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문학동네판으로 소설을 읽었고요. 오디오북으로는 오디언에서 제작된 소송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또한 영상으로는 오션 웨일즈 감독의 카프카의 심판이란 작품으로 이 작품을 즐겼고요. 소송이란 작품을 다양한 매체로 즐긴 편입니다. 각 매체마다 저마다의 장점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책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쓴 원문 그대로를 읽을 수 있어서 카프카와 호흡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오디오북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문장을 덜어내서 굉장히 매끄럽게 스토리가 흘러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성우들의 연기들 또한 매우 훌륭해서 재미도 있고 굉장히 현실감 있게 느껴졌어요. 영화 같은 경우 위의 두 매체에 비해서 진행 속도가 빠르고 감독이 각색한 부분도 많아서 조금은 이질감이 나기도 했지만 시각적으로 매우 훌륭한 포인트가 많아서 책으로 읽었을 때 명확하게 풀리지 않았던 이미지들에 대한 상상을 시각적으로 해결해주는 쾌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조합을 해서 오늘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예정이고요. 분량이 제법 많기 때문에 영상을 나눠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도입부에 속하는 체포에서부터 태영리까지 인상적인 장면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소설의 앞줄거리를 간략하게 말해보자면 요제프 K는 어느 날 아침 자신의 방에서 낯선 남자 둘에게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빌렘과 프란츠라는 인물들인데요. 이 둘은 요제프 K에게 어떠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체포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K가 그들에게 신분증이나 영장을 보여달라고 해도 그런 건 알 필요 없다는 답변과 비웃음만 들을 뿐이었죠. 감시인들은 요제프의 아침 식사도 허락 없이 먹었고 요제프의 잠옷도 이제 필요 없으니 자신들이 가져가겠다 말합니다. K는 직장 동료들이 자신에게 짓궂은 장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나 자신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와 분위기에 압도되어 그들의 말을 따릅니다. K는 감독관을 만나려면 검은색 재킷을 입어야 한다는 감시인들의 말에 불평을 하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허리선이 가장 잘 빠진 검은 재킷을 입고 순순히 그들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동행이라고 할 것도 없이 감독관은 바로 그의 옆방 비르스트너 양의 방에 있었습니다. 그 방에는 감독관 외에도 요제프 K의 직장 말단 동료들 3명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K는 그들과 친분이 있지는 않았지만 같은 직장에서 마주친 적은 있었기에 자신의 사건이 이제 곧 직장에도 소문이 나겠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감독관은 K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의 태도를 관찰합니다.
그러고는 K에게 이제 직장에 출근해도 좋다고 말합니다. K는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되묻지만 감독관은 오늘은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러 온 것이고 K의 소송이 진행되긴 하지만 K가 직장에 나가 일하는 것을 막지는 않겠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첫 장의 스토리인데요.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K의 입장이라면 감시인들에게 별 미친놈들을 보았나? 당장 내 방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을 것도 싶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나가지 않고 감독관 앞에 저를 앉혔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카프카는 K의 심리를 놀라울 정도로 묘사하게 되는데요. 제가 소설 원문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K는 적어도 감시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이 방으로 몰아넣은 그가 방 안에서 자살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둔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자신의 입장에서 자살을 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지 자문해 보았다. 저 두 사람이 옆방에 앉아 그의 아침을 가로챘기 때문에 자살을 감행한다는 것은 워낙 불합리한 짓이어서 설사 그럴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 불합리성이 자살의 실행을 막았을 것이다. 이 문장인데요. 사람의 심리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큰 범죄에 연루되어서 소송을 당하는 정치인이나 범죄자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일반인이 법이라는 큰 틀에 들어서게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최악의 상황까지 상상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 같긴 합니다. 작가가 이런 문장을 거침없이 나열했다는 것은 소송에 휘말린 요제프 K의 관점에 완벽히 몰입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K처럼 극단적인 상상을 하거나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지는 않겠지만 작가가 만들어 놓은 이 주인공 K는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K는 소송이 진행될수록 자꾸만 자신에게 득이 안 되는 행동과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본인의 검사 친구 하스테러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행동이라든지 첫 심리에서 예심 판사에게 비열한 인간들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을 더 이상 변호하지 않고 법정의 문을 닫고 나가버리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K가 불안정한 심리 때문에 돌발 행동을 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책을 읽다 보면 K가 본인의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물론 작가가 K의 행동을 합리적이고 조심스럽게 전개시킨다면 이야기가 조금 밋밋해지고 재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오늘은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K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여성들에게 호감을 느끼고 이성적으로 다가가려 합니다. 첫 심리 때도 법원 정리의 아내에게 애정을 느끼기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러 가서도 변호사의 하녀를 끌어안고 키스를 나누는 등 남자들의 꿈에서나 일어날 만한 행동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몽환적인 느낌이 많이 들곤 하죠. 기괴하기도 하고요.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에 대해서도 말해보면 전혀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지금 다룰 K의 직장 복도 끝에 있는 허름한 창고에서 K를 잡으러 왔던 감시인들이 태영리에게 고문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보더라도요. 카프카는 생각보다 빠르게
주인공을 괴롭혔던 두 인물을 처리합니다. 그것도 카프카의 직장에서 말이죠. 이 감시인 둘의 죄목은 K의 고급 네일을 가져가려 했다는 점, K의 아침 식사를 먹어치웠다는 점입니다. 이 두 죄목은 K가 예심판사 앞에서 불평을 해서 벌어진 일인데, 이런 불평이 받아들여져서 감시인들이 처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빵을 훔쳐가서 19년을 감옥에서 보내다 나온 장발장의 형량도 만만치 않게 높긴 하지만, 이 둘의 형량도 알몸으로 채찍을 맞는 태형이라는 것이 가혹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K는 돈을 써서 이 둘의 처형을 막으려고도 해보지만 태영리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K는 결국 그 둘의 처형을 무시하고 자신의 소송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처형당하는 감시인들 중에 프란츠라는 인물이 K에게 자신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밖에서 약혼자가 기다리고 있고 자신은 앞으로도 미래가 창창한 인물이라서 또 다른 처형인 빌렘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웠으면 좋겠다고 애걸을 하는데요. 여기서 감시인의 창창한 미래란 태용리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프란츠라는 인물이 비열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장면이긴 한데요. 프란츠라는 이름 자체가 프란츠 카프카 본인의 이름에서 따온 인물이라서 작가 본인을 격화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위안의 소설이라서 초고를 쓸 때 등장인물의 이름을 일단 아무거나 지어놓고 보자는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하급 관리의 이름에 본인의 이름을 가져오는 방식이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이 장면을 사파로 제가 선택한 것은 아무래도 고문을 당하는 장면은 사람의 뇌리에서 강렬한 이미지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겠죠. 글을 읽다 보면 카프카가 묘사한 장면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읽어보자면, 그곳은 그가 추측했던 대로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창고였다. 문턱 뒤에는 쓸모없게 된 낡은 서식 용지들과 사기로 만든 빈 잉크병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런데 좁은 방에는 3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천장이 낮아 남자들은 모두 몸을 구부린 자세였다. 선반 위에 고정시켜 놓은 촛불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한 남자가 다른 두 사람을 제압하고 있는 것이 우선 K의 시선을 끌었다. 남자는 목과 가슴팍 그리고 양팔 전체가 드러나는 검은 가죽 옷을 입고 있었다. 이처럼 하나하나 다 묘사를 해주는 문장을 만들게 되면 이미지가 더욱 강렬하고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보통 미니멀하게 글을 쓴다면 창고에 3남자가 있었다. 한 남자가 나머지 남자 2를 고문하고 있었다.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세세한 묘사가 들어간 것이 확실히 이미지가 더 잘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설을 읽는 재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오늘은 카프카의 소송의 초반부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진도를 더 나가서 화가 티토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